미국 워싱턴 피어스 카운티에 위치한 한적한 숲을 걷던 월터는 호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았습니다. 경치가 좋아 근처에 캠핑을 하러 오는 이들이 간혹 있곤 했지만 월요일부터 캠핑을 하는 이들은 드물었기에 그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라도 왔다고 생각한 그는 볼일 때문에 빠르게 지나쳤는데 이틀 뒤에도 그 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차를 버렸나라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던 월터는 차 옆에 한 남성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침낭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마에 총을 맞고 사망해 있던 남성. 이는 앞으로 투부 양말 살인범이라 불릴 범인의 첫 범행이었습니다. 1985년 8월 10일, 이날 스티브는 여자친구인 루스와 함께 워싱턴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둘은 미리 계획한 캠핑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그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틀 뒤 월요일이 되었지만 둘 다 직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지인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피어스 카운티의 한 숲에서 사망한 스티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는 차 옆 캠핑 장소에서 침낭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머리에 남은 총알 자국은 타살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려견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죠. 하지만 함께 있었을 루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발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들 대부분이 캠핑 장소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그녀를 데려갔을 것이고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너무 넓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것은 2개월 뒤인 10월 26일. 현장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장소에서 길을 걷던 두 명의 사냥꾼은 검은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머리뼈를 발견해 신고했고, 얼마 뒤 경찰은 인근에서 그녀의 몸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됐죠. 범인은 그녀의 목에 튜브 양말을 묶어두었는데 교사를 위해 그랬다기보다는 위험 목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복부에 남은 총상이었고 그 밖에 다른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범인이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원한 문제도 없어 경찰은 용의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안면이 없는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들이 피로연을 떠난 뒤 스티븐의 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손상시켰다며 그들을 찾는 남성이 있긴 했지만 그가 범행과 연관이 있다는 물증은 없었습니다. 루스의 목에 묶어둔 튜브 양말 때문에 사람들은 범인을 튜브 양말 살인범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뒤인 12월 12일, 피어스 카운티에 사는 마이크는 아내인 다이애나와 이제 2살 된 딸 크리스터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원래 지붕 수리공으로 일했던 그는 일이 없을 때는 사냥이나 덫을 놓기 위해 인근 숲을 돌아다녔는데 이날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덫을 정비하고 회수하기 위해 외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변을 알아차린 건 마이크의 아버지 로이드였습니다. 원래라면 점심 좀 지나서 돌아오는 그들이 저녁이 되어도 연락조차 없자 그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덫을 설치한 구역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넓었기에 그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는 최근 있었던 살인사건 때문에 걱정이 되어 언론에도 제보했는데 실종 사흘 뒤 뉴스를 보던 한 간호사는 최근 경미한 상처와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가 실종된 크리스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간호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 그녀는 무사히 할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소녀를 발견한 것은 집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됐던 12월 12일, 이날 저녁 가게 앞에 있는 크리스털을 발견한 직원은 그녀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가게 안으로 데려와 달랬습니다. 당시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직원의 손을 잡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직원은 가게 안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찾지 못해 보호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몸에 상처를 발견해 우선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녀를 치료했던 간호사가 뉴스를 보고 신고하며 확인을 위해 할머니가 경찰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나서야 그녀는 웃었고 잠시 뒤 안정되자 마음이 답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딨냐는 경찰의 질문에 엄마는 나무 속에 있어요 라는 대답뿐.
이를 끝으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도 마이크와 다이애나를 찾기 위해 사람들은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지만 겨울이고 지역이 넓었던 탓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되고 2개월 뒤인 1986년 2월 18일, 7번 국도 인근에서 반려견과 함께 벌목 도로를 걷던 한 남성은 갑자기 반려견이 숲 안으로 달려가자 따라갔고 거기서 버려진 마이크의 트럭과 다이애나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부터 나체였고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목에는 튜브 양말이 걸려 있었는데 매듭법의 동일성 때문에 경찰은 튜브 양말 살인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다수의 자상으로 인한 실혈사로 검시관은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대시보드에는 사랑의 다이애나라고 적힌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그 글씨가 마이크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적인 분석 결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이크를 의심했습니다. 과거 그가 폭력적이었고 실종되기 2개월 전에도 다이애나를 때리는 바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었거든요. 이후 둘은 화해했지만 실종됐던 그날까지도 접근 금지 명령은 유효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둘은 자주 다투었고 마이크는 화가 나면 주먹을 들 정도로 폭력적이었지만 다이애나가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아내를 살해한 뒤 딸을 근처 마트에 내려주고 도망쳤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로이드는 트럭에서 발견된 아들의 외투를 가리키며 겨울인데 외투를 두고 사라지는 사람이 어딨냐며 절대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실종 뒤로 마이크가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없었기에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죠. 로이드는 아들의 결백을 믿었지만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한 채 199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실종되고 26년이 지난 2011년 3월 26일 한 등산객에 의해 사망한 그가 발견됐습니다. 다이애나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1.5km 정도 거리의 숲이었죠. 발견 당시 그의 머리뼈 사이로 나무가 얽혀 자라 있었는데 나무의 나이를 확인한 결과 마이크는 실종됐을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이드의 말처럼 그 역시 튜브 양말 살인범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그가 다이애나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그들은 마이크가 튜브 양말 살인범이고 이를 알게 된 아내를 살해, 딸을 마트에 내려준 뒤 이곳으로 와서 자신을 비관하며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별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원래 휴대하고 있던 총 역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튜브 양말 살인범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잔인한 범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몇 명의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해도 하늘의 심판을 받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